절반 넘게 공장형 회원단체만 건강부는 해당 공모조명에 6만 개 정도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전투와 현장에는 오후 2시부터 국민들에게 정부와 기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민언론 더탐사의 당나라 심경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9주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사건,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벌써 9주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채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 이태원에서 커다란 참사가 있었죠. 그 사건 역시 대부분의 희생자가 젊은이들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즐기는 축제,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젊은이들에게 그런 슬픈 아주 비극적인 그 사건이 있었죠.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고등학생들, 10여 년 전에는 고등학생들을 지키지 못했고 또 지금은 MZ세대로 대표되는 20, 30대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는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건 이유를 불문하고요. 사회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일부에서는 어떤 젊은이들의 이런 저런 일탈 행위가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요. 그건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를 초래한 어떤 법규에 대한 허술한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역설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젊은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젊음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들 20대 생각해 보세요. 저 20대 생각해 봐도요. 저는 차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의 일탈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넘어서까지도 어머니한테 야단도 맞고, 예.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셔갖고 저를 잠을 못 자게 잠을 막 이렇게 꼬집어가면서 저를 너무 화가 나셔갖고 제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막 꼬집어가면서까지 저 잠을 깨우셨던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정도까지 있었을 정도로 저희 20대 역시 그러했습니다. 20대 특징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열정과 에너지, 넘치는 에너지, 끌어오르는 흥, 기운, 발산. 20대들 한겨울에도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닙니다. 피가 뜨거운데 그런 분들이 축제를 즐기고 젊음을 발산하는 데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들의 젊음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장치를 해주는 것이 국가의 몫이고 사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일부 개인의 어떤 행위에 잘못된 것으로 귀결시키는 그건 지나친 억측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사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계속 살았다면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29살, 그러니까 만 28살부터 시작한 미국 생활, 유학 생활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저는 29살에 가서 한 15년 정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좀 체득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와 우리 사회가 상당히 같으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의식입니다. 사회 제반 여건이라든지 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금 미국 국민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통법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귀국해서 얼마 안 돼서 저희 지역에서 저희 집에서 저희 집은 뭐 경기도 양주입니다. 여기 별내에서 약 한 40-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차로 한 40-5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경기도 양주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이었고 차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막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혼잡하지도 않은 길이었는데 비보호 아시죠, 여러분? 비보호. 녹색, 초록색 신호가 떨어졌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일 때 제가 직진이 허용되는 순간에 좌회전이 가능한 철저히 그 좌회전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는 그 비보호. 그 비보호를 그 비보호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제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과 저와 같이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빨간불에는 비보호는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아직도 사실 빨간불에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끔씩 뵈면 그분들 이렇게 왜 그럴까라고 좀 확인을 해보면 비보호는 그냥 보호를 받지 않지만 책임은 내가 다 지는 건데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책임은 다 내가 지니까 그냥 갈 수 있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비보호는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에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 근데 아마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께서는 잘못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빨간불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초록불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거 바뀌면 제가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너무 빵빵거리는 거예요. 빨간불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한두 번 해서 제가 안 가면 좀 자기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정말 가고 싶으면 돌아서 가면 되는데 너무 이걸 누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막 길게 짧게 막 해갖고 막 나중에 뭐 이렇게 구성지게까지 막 정말 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요즘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좀 젊었었기 때문에 참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그 기사분과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좀 어머니와 같이 부모님과 동행할 경우에 저도 뭐 그런 볼성사나운 장면을 연출하기 싫은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분께 첫 윈도우를 내리라고 하고 첫 마디로 여쭤본 것이 비보인 것 아느냐 모르느냐. 비보 맞다. 그럼 비보는 빨간불에서 가느냐 초록불에서 가느냐 하니까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본인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알고 계셨으면 저에게 큰 소리 치셨을 거예요. 그럼 제가 바로 잡아드렸었겠죠. 하지만 그분은 그냥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어버버버 하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으셨던 거예요. 다만 앞에 차가 안 가니까 갈 수 있는데 안 가니까 차도 안 오고 한적한 시골길이고 이제 포장도로가 생긴 길이고 하니까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안 가니까 짜증이 나셨던 거예요. 교통 신호와 관계없이 hon킹을 막 하셨던 거예요. 그게 안전불감증이에요, 여러분. 네. 나 하나면 되겠지. 뭐 내가 조금 하는 건데 이게 뭐 이 전체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그게 안전불감증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큰 사건, 사고에 이르는 겁니다. 심지어 타인의 생명까지 잃게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뭐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희 지역에서 제가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촬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좀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구조물이 바로 이 구조물인데요. 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위험한 게 여기 지금 자전거가 내려오는 이 내리막 길에 여기를 이렇게 각이 진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맑은 날에는 괜찮은데 눈비가 올 때도 여기 넘어지시더라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서. 어른들 괜찮은데 아이들은 정말 위험해요. 여기 좀 부딪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요 공원에서 이 사소한 것 같아도 이게 좀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은 뭐 구조를 좀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위에를 조금 야구장의 펜스처럼
좀 보호할 수 있는, 유사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두세 번 지난 겨울에 봤습니다. 올 여름에도 또 비가 오게 되면 여기 미끄러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도 미끄러집니다. 이게 내리막길이라 여기가. 예. 그때 여기 바로 부딪히면은 여기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세심히 배려하는 그런 좀 안전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그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공원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이렇게 커브를 내리막길인데다가 내리막길 끝에서 커브를 틀어야 되는 곳에, 급커브가 있는 곳에 그렇게 위험한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 일부분에서는 그 커버가 조금 뭐 씌워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냥 시멘트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하려고도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나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직접 목격을 했어요. 눈비 오는 날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넘어져서 거기에 부딪히는 걸 봤어요. 저는 거의 살인 무기와 같은 조형물이에요. 그것은 구조물이고, 조형물이라고 구조물이죠. 예. 그 각이 이렇게 지어진 시멘트 구조물인데 거기 눈이라도 다치고 머리라도 다치면 그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고려 안 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안전하게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 길이나 도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한데, 만약에 내려오다가 그렇게 제가 목격했던 것처럼 자전거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나 노약자분들이 넘어지시면 아무리 지금처럼 그 커버가 씌워져 있어도, 혹은 커버가 씌워져 있지 않더라도 않은 경우에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러한 안전에 관한 고려가 없는지 저는 참 의문이에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소재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시멘트가 가장 값이 싸니까, 저렴하니까 시멘트로 한다라고 치면 그 부분을 다 조금 다른 구조로 만들어서 직접적인 충격의 위험에서 아주 위험한 충격의 그 정도를 약간 낮은 정도로 옮길 수 있는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각이 만들어진 구조물은 혹시 모를 사고, 미끄럼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그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곳에 있는 구조물도 그러할진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로 위에서는요, 보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이시죠? 우리 스쿨존으로 보는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 좀 위험해요,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스쿨존을 지나면서는요, 항상 이렇게 쭈뼛쭈뼛한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 병아리 같은, 노란색 병아리 같은, 그 아이들 걱정이 되고, 왜 이게 안 될까? 지켜지지 않을까?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항상 발생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스쿨존을 제가 촬영을 직접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스쿨존과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네. 이 시각에 지금 여기 지금 학교인데, 초등학교요. 예. 아이들이 있을 일이 없잖아요, 여기가. 예. 일요일 오후 3시에.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속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예. 속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30km 찍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일요일 날 30km 제한을 두는 건 무슨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예. 필요할 때만 강력하게 처벌을 하면 되지. 이거를 이 시간에 이렇게 30km를 유지를 하게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네.
스쿨존이 뭐 천편일률적으로 뭐 30km, 40km 정도의 저속으로 지나가게 돼 있죠. 차들이 제가 촬영을 한 시각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서 그 부분에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소위 말하는 우리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죠. 예, 그런 어떤 아이의 학생의 이름을 따서까지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최근에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좀 심각한 것이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속도 제한을 하고 천천히 가게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시간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그런데 제가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그 긴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속도 제한에 항상 걸린 상태에서 지나가야 해요. 그런데 반드시 일에 관련된다든지 뭐 필수적으로 거기를 자주 하루에 몇 번씩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좀 운전자로서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학교 앞이니까 스쿨존이니까 서행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바쁜데 이걸 왜 이렇게 학생들도 없는데 이렇게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만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가변 차선제로 신호를 달리 주는 것처럼 학교 앞에서 속도 제한이 있는 사인을 아주 강력하게 해줍니다.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만큼 무지하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그렇게 낮게 주진 않아요. 물론 보통 때보다 다른 데보다 낮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낮게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학생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낮은 속도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있을 때 아주 강력한 속도 제한 속도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되어 있는 속도를 지키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하고 갑니다. 사실은 저는 교통법규라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상호간의 어떤 그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의 일방의 입장만 들어주기 위한 법은 저는 법으로서의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행자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운전자가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는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합당한 수준의 교통법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방적인 것 같아요. 너무 30km면 30km, 40km면 40km, 20km, 20km 무조건 정해놓고 그걸 24시간 지키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속도 제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시간, 그때 정말 보호해야 할 보행자와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만큼은 강력하게 지켜라. 하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어느 정도 속도를 상향 조정해서 지나가면 된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길지도 않은 한 15년 정도 살아본 그 미국 사회는요, 이 교통법규 하나만큼은 정말 아주 끔찍할 정도로 철저하더군요. 여러분께서도 아실 겁니다. 경험해 보신 것은. 특히 스탑 사인이라고 하죠. 정지 신호에서는 100% 서야 됩니다. 저도 스탑 사인에서 딱지를 한번 떼인 적이 있는데 그 저를 적발한 교통에게 제가 컴플레인을 하니까 딱 하는 말이 너는 드라이브를 어떻게 했냐면 너가 운전할 때 지나갈 때 스탑 사인에서 이렇게 슬로우 다운 속도를 줄이는 척 하다가 이렇게 갔지 정확히 와서 딱 서고 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이렇게 모션을 하면서 정확히 말을 해줬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스탑 사인에서는 스탑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이 매우 높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우리나라도 그 교통법규상의 벌금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어떤 그 위법 행위보다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걸렸을 경우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재수 없어서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잘못해서 걸린 부분보다는 다른 사람도 그냥 가는데 나 다 잡지도 않던데 오늘 진짜 재수 없네. 재수 없어서 걸렸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한 몇 번 딱지를 띄었는데요. 예.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공평하게 강력하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서로 합의된 수준에서 그냥 법이 만들어지고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신경 안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수 없으면 지나가다가 걸리는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송하게도. 그러니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 법 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한번 볼까요? 미국은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약 1000여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약 한 10년 정도의 1000여 건.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작년이 아니고 한 해, 한 해에 2021년, 2022년 정도 약간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2021년에서 2022년에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은 했어요. 그런데 그 한 해에 발생한 그 스쿨존에서의 그 교통 위반 건수가 약 8,800여 건이에요. 미국은 10년에 1000여 건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에 8,800여 건이에요. 그래서 부상자가 약간 만 몇천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통계가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미국은 10년에 1000여 건인데 우리나라는 한 해에 8,800여 건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적용이 매우 엄격하다 보니까 미국은 스쿨존에서 사건이 저는 없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도 사건이 나긴 나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이 스쿨존에서 그 주의를 하라고 하냐면 미국 법규, 미국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행인과 너무 가깝게 가지 말고 아이들을 차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내리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지 말고 도도에 차 함부로 세우지 말고 꼭 그 주차장에 세우고 아이들을 내리고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도 부모가 아이들 등하굣길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학교 주변이 등하교 시간 매우 혼잡하죠. 그래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렇게 낮은가? 미국 법이 일단 강력해요. 무지하게 강합니다. 스쿨버스, 앰뷸런스, 소방차가 있으면요. 반대 차선의 차까지도 움직이면 안 돼요. 깜빡이 켜고 풀오버, 갓길로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정지해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뭐가 부딪혔을 때 사고가 나는 거지, 움직이면 안 돼요. 앰뷸런스, 스쿨버스, 미국 스쿨버스 보면 이쪽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내리면 이쪽에 차가 기다리는데도 이 날개가 스탑 사인의 날개가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인이 딱 되면 저쪽 반대 차선에서도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 방향에서 스탑이에요. 딱. 스쿨버스 여기 있으면 이쪽 차선도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선 사고 날 확률이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1000여 건이 나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미국도 10년 동안 만여 건에 가까워 이상이 된다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산술적인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7배, 8배 이상 우리나라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규, 물론 법엔 그렇게 다 강력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걸렸을 때. 법 적용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건 사실 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아주 이 뿌리 깊은 참 지켜지지 않는 이 좀 어려운 고치기 힘든 관습이긴 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대통령 자체가 법 적용을 본인에 유리하게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할 정도로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탓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될 점이긴 합니다. 이건 이번 정부 들어서 독특하게 탁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쳐지지 않는 교통법규이기도 해요. 법도 조금 탄력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전자가 호응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다시 만들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엄격하게 누가 봐도 공평하게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전 참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 집행이 되어야 운전자들이 재수없다, 에이, 퇴퇴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교육 받아야겠다. 이건 내가 몰랐네. 이렇게 돼서 한 단계 수준 높은 교통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참 우리나라 힘듭니다. 특히 교통에 관련돼서는. 대중교통 문제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포 골드라인, 김포 지역에 사시는 분들 끔찍하시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뭐 그쪽에 지하철 탈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둘러서 개통하기 위해서 4량 정도로 만들어져야 하는 그 노선을 2칸짜리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답니다. 뭐 그런 거, 이런 대중교통 같은 거 새로 만들 때는 사전 수요량, 이용을 몇 명 정도 할 것인가를 예측하죠, 대부분.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냥 절차상, 그냥 우리가 좀 재정이 확보됐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대, 좀 힘들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좀 이번 연도에, 이번 회계연도에, 이번 정권에, 이번 내가 시장할 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그냥 빨리 이거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한 교통을 제공하자.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4량짜리로, 4칸짜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라인을 2칸짜리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거 진행하신 공무원 여러분, 어쩌실 겁니까? 지금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무슨 저희 어렸을 때 지하철 타면서 가방을 저쪽에다 실어놨다가 사람에 밀려서 이쪽 하늘에 내려서 그 분실물 신고해서 찾고 이랬던 수준이 아니에요. 예. 호흡곤란, 공황장애까지 기절을 하고 5일에 한 번씩 그런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난 이태원 12구 참사 때 과밀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평방미터라 하죠. 그 안에 모였던 그 압박 정도가 지난 그 12구 참사,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가 9명에서 10명 사이랍니다. 평방미터당 9명에서 10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김포 골드라인이 7명에서 8명이랍니다, 여러분. 조만간 거기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런 거 결정하시는 분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긴급히 다른 대책을, 버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잘해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국제적인 기준은 평방미터당 몇 명이냐고요? 2명에서 3명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국제적인 기준의 밀도 정도를 크게 벗어난 3배에서 4배의 승객이 그 현재 김포 골드라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심각한, 위급한 좀 이름 붙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오늘 당나라를 준비하면서 세부적인 수치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세월호 9주기인 올해 10년도 채 안 됐고,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런 큰 참사가 있었고, 그런데 또 그 지경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 국민들은 항상 그렇게 콩나무 시룰 같은 지하철 버스 타고 출퇴근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관용차 타고 다니시고 운전기사 딸린 차를 몇 대씩 에스코트 받으면서 다니셔서 전혀 모르시죠?
예, 아무데나 주차하셔도 괜찮고.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소위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하시지 본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매우 거창하게 정치, 어떤 국정 이런 걸 떠나서요. 실질적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금 생명이 위협한 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 얼굴 보십시오, 여러분. 스쿨존 보호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차들이요, 스쿨존에서 속도 지키지 않아요, 잘.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운전 습관이 좀 그렇게 돼버려서 스쿨존이나 그 소방차나 경찰차, 앰뷸런스, 스쿨버스 지나가면 거의 반사적으로 차를 세우거든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차들이 가니까 어쨌든. 그런데 스쿨존에서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걸 봐요. 스쿨존에서 정해진 속도, 그 제한 속도는 아이들이 걷다가 그 차에 부딪혀도 생명에는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제한을 해놓은 거거든요. 20km에서 30km 정도? 네. 다쳐요. 다치긴 다치는데 그 정도만 유지하고 가도 아이들이 그냥 넘어지는 낙상 정도만 되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2차적으로 뇌진탕이라든지 다른 골절에 의한 2차적인 위험이 있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받죠. 물론 그렇게 부딪히는 것도 위험해요. 사고예요. 아이들 위험합니다, 생명이. 이 진짜 병아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스쿨존에서 쌩쌩 달리십니까? 그리고 왜 스쿨존의 그 교통법규를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버려서 아이들이 등하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루 온종일의 시간을 거기를 지나다니는 운전자들이 아무 이유 없는 짜증을 내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렇게 장치 하나 달면 돼요. 이게 지금은 여기 몇 킬로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아이들이 다니는 등하교 하는 그 시간대별로 아주 강력하게 그걸 강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속도를 조금 완화해줘도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 공무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살았던 미국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막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울 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 교통법규를 또 그 중에서 하나인 스쿨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조정해주는, 합의가 되어지는, 합리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관장하는 부처, 그리고 또 결정하시는 고위 공무원분들께서 부디 이 영상 보시고 좀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주세요. 저 지금 학생들 뒤에 있는 저 노란 이 옐로우 마크도 어떤 시민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시민인가 공무원분이신가 하는 분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우 효과적이잖아요. 거기 보행자들이 서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좋은 것은 좀 받아들여서 운전자도 행복하고 보행자도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교통 문화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쿨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우리 저출산 시대에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 무탈하게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스쿨존의 환경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당나라에서는요, 스쿨존을 현재 우리나라의 스쿨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속도 제한, 그리고 그에 따른 제가 분석한 좀 문제랄까 그런 것들을 미국 사회를 빌어서 말씀드렸고요. 현재 상당한 위험 수위에 처해 있는 김포 골드라인에 대한 말씀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규 보다 효과적으로 지켜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당나라 준비한 내용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